백년화편 혹시 떡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배고파지네요. 백년화편 떡은 말이죠. 네. 바발 찹쌀떡이라고 있습니다. 예. 약간 우리 전 센터장님 네. 광고 쪽으로도 제가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뭔가 이게 드셔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드신 것처럼. 네. 리액션 좋으셔갖고. 리액션 중요하죠. 네, 하여튼 그 백년화편 든든하게 하루 시작하는데 요즘 이제 아침 촌스럽게 밥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백년화편 2개 딱 드시면 든든한 하루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백년화편 바발 찹쌀떡처럼 든든한 우리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서로 가깝습니다. 네. 네. 꽤 오래 전부터 꽤 됐었죠. 오래 전부터. 네. 서로에 대한 그럼 네. 칭찬 하나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박근영 부장님은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전에 사실 뭐 다른 뭐 방송 쪽에서 이제 MC도 하셨고요. 네. 또 제가 전 증권사가 교보증권 출신인데요. 네. 거기에 또 센터장 역임을 하시면서 뭐 시장 이제 촌철살인 같은 아주 뎁스 있는 그런 리포트들을 아주 잘 뎁스 내고 있는 계시고. 리포트.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뭐 리포트 관련된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도움 받고 있고 네. 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 젠틀한 어떤 풍모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핵심적인 정리할 수 내용은 있겠습니다. 조금 없었던 것 같고 우리 김영열 센터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박근영 부장님의 성실함. 성실함. 이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여의도 넘버 원이죠? 저는 탑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성실함. 자, 그러면 오늘도 책 한 권 써오셨는데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짝 볼까요? 네, 뭐 이 내용들에 대한 분량은 뭐 서바이벌 하기 위한 뭐 저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동향 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비농업 고용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51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실업률 역시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표를 먼저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보면 이게 그 비농업 고용이 이렇게 많이 이제 늘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약간 계절적인 그 약간 그 뭐랄까 변수를 좀 두고 약간 변화를 준 어떤 발표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왔다 이 부분이 되는 것 같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이게 다음 표 실업률인데요. 3.4%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역대 뭐 거의 최저치입니다. 아마 53년 만에 최저치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페드가 역시 긴축을 더 막 강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에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터미널 레이트가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쪽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저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한 3월 정도에 이제 좀 더 한 번 더 올리면 5월 정도부터는 어쩌면 좀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앞선 뭐 추정이지만 연말 정도에는 뭐 금리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고 본다면 이번에 고용 지표나 실업률 지표는 다소 좀 쇼킹하게 네. 페드가 좀 더 긴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을 해석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이 이제 쇼트 퀴즈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던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면서 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역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에 정찰 풍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려될 수 있는 어떤 소재로 이야기될 수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는 이를 반영하면서 한 1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네. 실업률이 아까 53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시장이 그래도 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또 하락세를 보였다. 이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치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또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면 또 페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소 좀 긴축 강화가 약간 또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월 정도까지 좀 지표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좀 더 지표를 확인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기관 외국인 양시장 쌍끌이 현물 매도로 출발을 먼저 국내는 했고요. 선물 매수 출발했습니다. 객 하락 관련된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마저 매도 전환하면서 낙폭을 이제 확대시켰고요. 오전장이 2,445포인트까지 조정받는 코스피가 9시 20분을 기점으로
낙폭이 다소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낙폭이 좀 줄기 시작했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도 전환 보였습니다. 오전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나 종이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인 가운데 금리 인상 지속 부담에 따른 부동산 PF 우려 증가에 증권, 건설업 등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운수 창고나 전기전자 등이 약세를 오전에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장 초반 현물 매도로 출발 후에 매도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부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47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줬는데 네. 전기전자, 기계, 화학, 의약품 등의 순매수가 오전에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나 금융 쪽까지도 외국인들 매수가 보였습니다. 기관의 양시장 대부분 매도한데 코스닥에서는 의료정밀 기기 정도만 매수를 오전에 보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1시를 넘었으면서 외국인들이 재차 선물 매도로 다시 전환했고요. 기관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중 코스피 2,450선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오전장에 급락을 했는데요. 미국 금리 상승과 환율 가치 급락이 저점 반등폭이 컸던 중화권 지수 밸류에이션 부담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의 경우에는 시총 상위 성장주가 금리 상승 부담 때문에 차익실이 나왔고요. 금융과 부동산, 소비 대형주가 검증 시차로 인해서 동반 부진이 하락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1월 중순 17%에서 21%까지 상승하면서 본토 외국인 차익 실현 기조가 유지됐고요. 방향성에는 아직까지 문제 없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주초 상승 재료가 부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본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홍콩에서 공매도 친 걸로 이렇게 차익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본토하고 상관없이 네. 홍콩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가 또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해외발 긴축 이슈란 이런 것들 때문에 홍도 여전히 최근에 급등 이후에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주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좀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 네. 국내 시총 상위단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미국채 금리 급등이라든지 달러 강세, 외국인 증시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1250원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 호조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장중에 이야기됐던 일본은행 새 총재의 아마미야 부총재가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융 완화 지속 가능성이 대두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돈 가치가 낮은 걸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 새 총재의 이제 유력하다고 이야기되는 인사가 금융 완화를 좀 더 지속할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시장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볼 수 있고요. 업종별로는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등이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주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약세를 잊었고 서비스업도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당연히 좀 더 금융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긴축이 강화가 된다 보면 인터넷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멀티플 관련된 부담이 있겠죠. 네. 금융업도 부진한 가운데 연초 이후의 급등 부담과 공공재 압박에 대한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은행 쪽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미쳤고요. 금융지주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 유출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만 코스피 대비로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됐지만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화학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환율이 한 1255원 요 정도로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빨리 안정이 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주가가 급락한 것도 그 환율 영향이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자료를 미리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월간 전망 자료에서 네네네네. 들어갔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1월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이면에는 결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 전환되면서 나타났었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많이 회복이 되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코스피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 네, 네. 달러 인덱스. 예, 네.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하반기 상승분을 다 토해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의 위치가 만약에 그 이전 22년 상반기에 밴드 상단에 위치한다. 네. 다시 말해서 더 약세로 간다라고 그러면
주가는 순항할 수가 있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테니까 네. 금리를 올리는데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처럼 환율이 반등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밴드의 상단이 아니라 최근 연초 이후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의 하단에 위치하고 네. 다시 달러가 회복될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짜게 되면 코스피는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2,500대부터 자꾸 두들겨 맞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네. 뭐 금리의 향방이라던가 또 여러 지정학적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이 진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엄청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쭉 경험적으로 보면 네. 환율에 거의 예외 없이 환율 오르는 날은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보죠. 어떤 섹터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애플페이 서비스 내달 출시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애플페이가 출시 9년 만에 국내 상륙이 가능해진 뭐 제도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NFC 단말기를 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실은 상당히 가시성이 높아지고 뭐 3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맹점에 NFC 결제를 위한 단말기 설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아마 국내에서 애플페이 관련된 등록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당분간은 현대카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그러하고요. 네. 삼성페이는 NFC 방식과 그다음에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NFC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 내 칩에 적힌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고 MST는 옛날 신용카드처럼 마그네틱 띠에 내장된 정보를 읽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NFC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전국 편의점,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등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NFC가 아직까지는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애플페이가 대중화되려면은 NFC 단말기 결제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삼성페이 이용자를 빠르게 잠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근데 한국정보통신이나 뭐 이루원, 셀피글로벌, 뭐 KG 이니시스 등이 이제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였는데 네. 또다시 생각하면 애플페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페이로 만약에 커피를 한 잔 사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내가 한 잔 사 먹을 커피를 두 잔을 사 먹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뭐 애플페이만큼의 파이가 더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로 결제할 걸 저거로 결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방식의 옵션이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아이폰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SSL 같은 뭐 온라인상에 뭔가 뭐랄까 이렇게 약간 그 보안 관련된 이슈로서 뭐 전혀 애플페이 이야기 전에 아예 뭐 이용이 없다가 SSL 같은 보안 관련된 뭐가 이슈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뭐 어떤 결제 시장에서 파이가 애플페이 때문에 갑자기 뭐 1.5배로 커진다든가 2배로 커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애플페이로서 삼성페이 수혜주로서 거론됐던 종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NFC 단말기를 이제 깔는다고 치면 네. 그 누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은 현재까지는 이걸 갖다가 이제 현대카드에서 카드사에서. 네, 뭐 단말기 설치를 좀 무료로 뭐 지원한다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비용을 또 청구할 수 있죠. 네. 뭐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현대카드가 좀 녹여낼 수 혹시나 뭐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뭐 네. 카드 단말기 같은 게 있으면 그 단말기를 또 예를 들면 가게 이렇게 놔주는 사람들은 이제 그 결제할 때마다 약간씩 이제 그걸 먹으면서 커미션 같은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깔은 거 같은데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카드사에서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플에서 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애플이 낼 것 같지는 않고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카드사가 내는 네. 건가? 결국 이제 이걸 이제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이제 NFC 단말기를 이제 무료로 지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녹여낼지는 뭐 방법은 아직은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토큰 발행 증권 STO 제도화 추진 때문에 그러한데요. 뭐 지금 표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제 토큰 증권의 개념인데 역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조각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STO 같은 경우는 네. 비정형 증권 조각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증권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그다음에 저작권 등의 소유권을 소액으로 쪼개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뭐 미술품이 있는데 이걸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거 토큰 증권 개념을 도입해서 이게 이제 예전에 NFT 한참 뭐 나올 때 그랬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뭐 그런 맞습니다. 식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NFT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축을 해왔던 경매 업체들의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 등의 시장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옥션 같은 경우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경매 쪽에서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 원장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 너무 비싼 걸 못 사니까 뭐 50억 뭐 김한기 작가라든지 이런 이우한 작가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거든요, 오리지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대안으로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베이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오리지널 갖다가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물론 네.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네. 원본 오리지널과 똑같은 프린팅을 해서 뭐 100점만 한점 판매한다. 근데 그게 뭐 몇백만 원 정도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아. 그 프린트 베이커를 해가지고 우리가 50억짜리는 개인들이 사기가 힘드니까 그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한 100점 정도만 한정적으로 프린트해서 프린트 베이커로 해가지고 한 그런 300만 원, 회사가 5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서울 옥션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런 걸 사보기도 하고 집에 이제 걸어놓기도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일단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증권 개념으로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뭐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토큰 증권 향후에 이제 관련된 일정인데요. 이게 보면 이게 뭐 토큰 증권 수요이라든지 뭐 전자증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법안 제출 쭉 돼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제 2023년 내에 한다라고 이야기돼 있지만 이게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일정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2023년부터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시행령 개정 시에 반영한다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뭐 2023년에 끝난다 언제 끝난다 이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K 옥션이라든지 서울 옥션 그다음에 일부 이제 관련된 NFT 관련된 위메이드 이런 쪽도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증권사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증권사별 STO 검토 현황인데요. 이 각 증권사마다 이걸 하겠다라고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거래로 봐서는 초기 시장에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시장에 들어오면.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권사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수수료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작년 올해 좀 어려운 부분이 접어들고 있는데 증권사별로 이걸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한다면 거래 대금이나 수수료 부분에서 증권사에 상당히 좀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야 또 증권사를 이거 가지고 수수료 장사를 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증권사 입장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설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제도권으로 넣는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제도화해서 아마 이 시장을 열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사 쪽의 수수료 베이스에 아마 수익 부분에서 상당히 큰 폭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권주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좀 약간 뭐라 그럴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수료 베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보는 하네, 그죠? 네,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저 미술품.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고 하다 보니까 아유 뭐 증권사 배를 불리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돈은 벌어야죠.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지금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논의되는 거는 가상 자산보다는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나눠서 파는. 그렇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미술품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이게 하나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떤 거와 지금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파생 상품에 대한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도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거래만이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외환 선물이라든지 주식 선물 등과 같은 것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왜 도입했냐라는 것들을 그 도입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네. 위험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냥 주식만 네. 거래하는 생 알짜로 그렇죠. 거래하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된 변동폭이 겁니다. 너무 크니까 좀 선물 거래를 걸 통해서 조금 이제 그렇죠. 완화를 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루는 이 실물 자산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네. 뭐 10년 전에 양적 완화 그리고 3년 전에 양적 완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실물 자산 등도 이게 어디까지 거품이 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가 너무 헛갈려졌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이제 좀 위험을 상쇄할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 거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등장했다라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런 거 미술품.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뭐 프린트 베이커리 대표라도 한번 앉혀서 좋죠.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앉힌다는 표현 좀 그리고 모셔서. 네. 근데 프린트 베이커리는 정말 좋은 작품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뭐 만족, 대리 만족 같은 느낌을 아, 줄 수 진짜 있고 그냥 컴퓨터로 프린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좀 뭐 방식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어. 프린트 베이커리 관련된 작품을 2작품을 제가 집에 걸어놨는데 네. 우리가 뭐 제 개인적으로 50억짜리 사긴 돈도 없고 딱 보면 이거 진짜 그건가 싶을 정도예요? 아니면 네 거의 유사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이제 한정판이고 그게 또 그 품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100개 정도를 만들면 뭐 이게 1번 작품, 2번 작품 이렇게 품본이 다 붙어 나오고요. 설치도 이제 서울옥션 같은 데서 나와서 집에서 다 설치까지 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뭐탁 재가지고 뭐 기울기란 이런 것 다 해서 실제 재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또 그게 번번도 있고 번호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번을 받으면 더 이제 가치가 조금 더 이제 평가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얘기 듣고 사셨구나. 네 샀습니다. 예. 근데 올라가지 않을 것 근데 가격이 꽤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샀을 때 작품이 진짜? 예. 한 50%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술품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는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어디 막 유명한 뭐 그런 거 경매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예, 근데 그 미술품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걸 지금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런 거래 환경까지도 우리가 지금 다가오게 된 거죠, 결국.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폐 배터리 관련된 뭐 주식들도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유럽판 IRA 법안에 알려진 핵심 원자재 법안이죠. CRMA라고 한 이 초안이 1분기 정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KB증권의 그 리포트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좀 표를 띄워주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유사하게 유럽 내에서 채굴 재활용된 원자재 적용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걸 보는데 원자재는 리튬, 코발트, 히토류 등의 총 30가지지만 유럽 내 광물 채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광물 자체 조달 방안이 부각될 걸로 이제 분석이 되면서 네. 이제 관련된 폐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 4분기 이제 회원국 대상으로 이제 관련된 법안 의견을 수립한 결과 일단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추출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0년에 4천억에서 25년 3조 원, 2030년에 12조 원, 2040년 87조 원, 2050년엔 600조 원 규모로 시장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600조? 그렇죠.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인 블룸버그 NEF 조사에 따르면은 32년도에 110기가와트 넘는 전기차용 폐배터리가 발생하로 전해지는데 이게 전기차 1,100만 대를 제작할 수 있는 배터리 양입니다. 굉장히 큰 양이고요. 35년이면 폐기되는 전기차가 1,911만 대, 2040년대에는 폐기되는 전기차가 4,636만 대로 늘면서 폐배터리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따르면은 2030년도에만 10만 7천 개의 폐배터리가 국내에서 나올 것으로 정해지면서 네. 아무튼 급증하는 폐배터리가 결국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에코프로 관련된 경우가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서 폐배터리 사업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보였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헝가리에 1, 2 공장 보유하고 있고 네. 이 공장의 그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8월에 폴란드 리사이클링 파크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에서도 작년에 법인 설립이 됐고 이 부분에서 거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표를 하나 사진을 띄워주시면 KB증권에서 이제 성일하이텍이 사실은 그 리포트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최대 수혜주로 일단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일하이텍 관련된 글로벌 거점 확대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아마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미 지역,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상당히 글로벌 거점 확대가 아마 성일하이텍이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전 어떤 공정에서 성일하이텍이 전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리사이클 공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는 건 아니고 이미. 하고 있죠. 아,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폐배터리 자체 수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겠죠. 예, 리사이클 자체가 지금 네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전기차 시장이 일단 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수명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성일하이텍이 가장 지금은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증권에서 또 리포트 코멘트를 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 내 리튬 정제 시설 활용한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결국은 베네핏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 내 정제 리튬 수요의 최소 30%가 유럽 내부에서 공급돼야 함을 언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현재 유럽 내 리튬 정제 시설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없긴 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튬 기업인 AMG 리튬의 독일 공장으로부터 수소나 리튬을 공급받아서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가동 예정 중이라는 점에서 아마 수혜가 예상된다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하나증권에서 아예 코멘트를 했고요. 이외에 또 메탈 관련 소재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이게 성일하이텍입니다. 또한 설립 예정 중에 있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가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코멘트를 장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된 부분에서 리서치, NH증권에서 나온 리서치 좀 띄워주시면 예, 경쟁사 생산력 비교 연말 기준을 본다면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케미칼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또 생산 관련된 경쟁사 비교에서 상당히 좀 높은 생산 캐파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NT투자증권에서도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증권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아유, 그럼요. 그리고 뭐 지금 상반기에는 네. 특히 이제 뭐 지난 4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기대 못 미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네네.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대신 수주 관련 이슈는 좀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많이 좀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수주는 상반기 쪽에 아마 좀 더 집중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하반기로 바뀌면 이제 얼마나 또 생산 능력을 갖추느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네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2차 전지 관련된 의심할 수 없는 뭐 수요 성장이라고 메리츠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폐배터리 이외에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은 2차 전지 산업의 결론은 의심 없는 수요 성장을 제시한다면서 테슬라가 무한 확장 사업 생태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차이나 메이드 테슬라 비클 관련된 뭐 먼슬리 세일즈인데 결국 이제 매달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테슬라 이제 차량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파란색이 2020년, 그다음에 오렌지색이 2021년, 그다음에 그린 녹색이 2022년, 노란색이 2023년인데요. 이게 제일 왼쪽에 1월달 수치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2년 1월 달보다 23년 1월 달이 이제 또 월등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아마 양호한 지금 어떤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결국은 지난 1월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와 포스코케미칼 40조 원 양극재 수주 확정 전후로 2차 전지 섹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한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선호주로서 테슬라 생태계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쪽에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양극재는 LNF 당연히 양극재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매출 규모가 80%에 달하니까 LNF는 수요 테슬라의 공급 수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도전제나 건식 공정과 관련된 나노 신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된
탑픽으로 이제 최소순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시장 내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부분도 제시하고 있고요. 뭐 관심 기업으로 SK 이노베이션과 에코프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탑픽으로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테슬라 1월 중국 판매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66,051대인데 이게 전년 비교에서는 10% 증가 그리고 12월 비교에서는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2월 달 굉장히 중국에서 안 좋았는데 수요가 1월 달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작년 12월에 55,796대로 비교한다면 상당히 1월에 중국 판매량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 등이 좋았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NCM 양극재 수출액 추이인데요. 이게 왼쪽 표를 보시면 회색의 막대 그래프가 수출 금액입니다. 절대 수출 금액 높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MOM으로도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른쪽은 NCM 양극재 수출 단가 추이인데 단가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 쪽을 본다면 양극재 쪽에서 수출 절대 규모나 수출 단가까지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NCM 양극재 관련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이제 제가 발췌한 그 데이터인데요. 월별 전기차 한국 전기차의 수출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1월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6%나 증가하면서 현대기아도 상당히 잘 팔고 있다. 수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의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튀어오른 거 보면은 물론 이제 환율 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1월달 접어들면서 환율 효과가 뭐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월별 전기차 수출을 보면 1월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으니까 현대기아도 상당히 잘 팔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 통하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기사를 좀 발췌해 왔는데요. 연초 발표한 SUV 차량 포함 여부입니다. 이게 새롭게 수정 발표를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8만 불 이하 SUV 보조금이 개정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사진 보여주시죠. 모델 Y 관련된 이슈인데요.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게 네. 파랗게 네모난 부분인데요. 이 모델 Y의 몇몇 차량들이 8만 불 이하의 경우에도 모두 SUV로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애초에 그 SUV로 구분되지 못해서 보조금인 7,500달러를 지급 대상 비대상으로 부과됐던 모델 Y, LR과 PF 이 모델 경우에 세단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금의 비대상으로 부과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발표가 되면서 가격 인상을 다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을 잽싸게 테슬라를 올렸습니다. 모델 Y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원래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보다 내려서 가격을 보조금 내려 받을 팔았는데, 수 있게 만들었다가 네. 아니다 너네 보조금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원래 가격대로 이렇게 올려버렸다 이거죠. 잽싸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2023년 2월 3일 날 테슬라의 미국 모델 Y 가격 인상 관련된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파랗고 뭐 오렌지색, 노란색 이게 가격의 흐름입니다. 가격의 흐름. 네. 근데 끝부분을 보시면 다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모델 Y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네요. 네네네. 그리고 네. 노란색도 그렇죠. 롱 체인지, 롱 레인지죠. 모델 Y 롱 레인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1,500달러 정도 올렸고요. 퍼포먼스도 1,000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 가격 인하를 했었는데요. 22일 만에 가격을 바로 올려버린 거죠. 쌀 때 잘 산 사람들은 좋겠네.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피해 훼손, 그러니까 이제 내연차를 포함한 가격의 훼손 우려도 일부 또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부분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더군다나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원톤형 배터리 이슈도 오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전기차용 원톤형 배터리 판매량 예측치가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이제 지표가 유진투자 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전기차 선도업체인 테슬라 시작으로 해서 BMW, GM, 벤츠, 볼보, 포드, 스텔란티스 등등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모두 원통형을 채택했거나 채택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체인들이 뭐 TTS 스테일이나 동국산업, 동원시스템즈 등이 오늘 이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 리스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테슬라가 월 399달러, 그러니까 약 49만 원 가격으로 모델 3 리스 상품을 지난달 말에 출시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면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월 639달러 미국 공식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네. 아이오닉 5가 월 639달러로 지금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모델 3 제품을
월 399달러로 지금 상품을 냈으니까 아마 아이오닉 5보다 약 60% 저렴하거든요. 리스를 아마 테슬라를 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좀 테슬라의 그 가격이나 이 부분이 리스까지 지금 불똥이 좀 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조금 떨어졌고요. 뭐 KB금융, 신한지주 등등 이제 하락을 좀 했고 반도체는 약간 좀 시선들이 좀 엇갈리는 모양이죠. 네, 반도체 쪽은 시장에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메모리 반도체에 뭐 줄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긴축이 더 강화될 거다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시각도 오늘 장중에 돌았는데요. 그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양산 시기를 계속 미루면서 신뢰도가 낮아졌고 사파이어 래피즈를 뛰어넘는 차세대 제품 로드맵도 발표됐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당장 서버 교체에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인텔은 올해 안에 에메랄드 래피즈를 그리고 내년에는 그라나이트 래피즈 이게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는 로드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즈를 굳이 지금 과연 수요를 할까? 수요가 있을까? 좀 굉장히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기다렸다가 차세대 제품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캐펙스 컷 관련된 기대로 소폭 상승했던 주가가 차익 실현 니즈도 당연히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다른 이제 일부 수요 채널에 한해서 체크를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해보면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틀에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IT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신규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DDR5 DRAM 초도 물량의 완성도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CPU 수요에 동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 IT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예측이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지금 가트너에 따르면은 2023도 데이터 센터의 IT 관련된 스pen딩 수요가 전년비 11.8% 정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데 반면 기업처 같은 경우는 IT 센터와 IT 관련된 수요가 돈 쓰는 게 작년비 4.8% 증가 전망이기 때문에 좀 엇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AWS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컨퍼런스 콜에서 경기 둔화가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클라우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 완성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인데 이게 DDR5에 초도 적용된 HKMG 이게 하이케일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구조에서 이 메탈 이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게 개념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왔는데 저도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일부 완성도의 우려가 회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DDR5에서. 근데 의구심은 단기적인 수요에 부침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은 실사용자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미래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이 워크로드 옵티마이즈드 서버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사파이어 래피즈를 적용한 C3를 구축할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구글이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를 C3에 구축을 할 거라고 구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파이어 래피즈를 어쨌든 구글이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면 구글이 과연 쓰겠느냐. 그래서 아마 주가가 여전히 조정을 받는다면 주가 조정 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미래에셋은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한숨 좀 돌리시죠. 네. 워낙 이제 준비하신 게 많은데 맞아요. 다 전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숨이 좀 가빠지시는 것 같은데 살짝 한번 숨 쉬시고요. 끝으로 한 업종 정도만 더 다뤄주신다면 어떤 업종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업종은 따로 보이는 건 테마라든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여행이나 카지노 이쪽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그쪽으로 같고요. 보시죠. 네. 그러니까 뭐 국제선 항공 회복세에 따른 뭐 여행, LCC, 면세점, 카지노 등의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는데 이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국제선 항공편이 27,206편이 운항됐고 461만 명이 탑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여객수는 2019년 1월에 58% 수준인데 국제선 여객수는 작년 10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일본 등을 포함한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 여행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증했습니다. 작년 10월과 12월 국제선 여객수가 19년 동월에 35%, 53%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복 추세에 있다 보이는데 이 표에서 보이는 걸 본다면
LCC의 1억 실적 회수와 객수를 함께 놓고 보면 동남아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항을 한 항공사는 지네어와 티웨이 항공으로 볼 수 네. 있고요. 결국 이제 그 이유는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지네어와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이 잘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본 노선만 놓고 보면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좋았고요. 데이터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네네. 요즘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외 여행들. 그런데 아까 그 19년도나 18년도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아직도 거죠.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아직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극성수기거든요. 방학까지 네, 포함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베트남과 태국도 여행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여객수가 놓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이제 여행 관련해서 아마 인바운드가 2월 중에 중국도 비자 발급이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삼성증권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중국에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감염률이 이제 굉장히 높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인 입국자의 코로나 검침률이 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중국자 중에 이제 양성자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일본하고 대만하고 풀었는데 아마 2월 달 내에서는 아마 국내도 중국 인바운드가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비자 네.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먼저 풀고 중국도 상황하는 대응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푸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면서 네. 관련된 부분들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요가 결국은 인바운드,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수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홍콩 바여가지고 알아보니까 홍콩? 네. 오늘부터 홍콩이 풀렸더라고요, 완전히. 아. 이제 갈 때도 이제 뭐 신고하는 거라든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딱 풀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짜 뭐 항공권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제 뭐 하나를 항공권 하나를 사면 하나를 추가해서 준다라든지 플러스 원 뭐 이런 예,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관광대국들의 부활이 어떤 이런 레저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 여행 못 가셨죠? 코로나 이후로. 저는 뭐 출장이나 이런 걸로 출장 작년에 좀 다녔고. 조금 다녀는 왔고 아직 이제 여행으로는 못 가봤는데 가시면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네. 바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마음이 편한 쪽은 홍콩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또 가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배도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요 게임주는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 게임 요거만 한번 살짝 볼까요? 미르엠? 예, 뭐 이 특별한 이메일 이슈는 관련해서? 없었고요. 네. 오늘 이제 미르엠 흥행 기대감인데 그냥 이게 사진을 오늘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사진을 띄워주시면 아. 그 미르엠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접, 그러니까 2월 5일 그 밤 11시 동시 접촉자 10만 명 돌파. 이게 이제 동접 그 왼쪽 하단에 보면 빨갛게 네모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접 10만 명이 굉장히 좀 많은 잘 나온 편이니까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앱 일간 다운로드 수도 5만 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미르4 초기 1 다운로드 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미르4가 최초에 굉장히 좀 흥행 성공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미르M 글로벌 다운로드 지역별 비중입니다. 보면 필리핀, 태국, 기타, 인도네시아, 사우디, 브라질, 미국 점점 나오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P2E 그래가지고 이거 돌리면은 돈 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이 특히나 이제 P2E 때문에 많이 돌리던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필리핀, 브라질에 치우쳤던 미르4와 달리 이번에 미르M은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국가가 좀 더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과연 이제 돈이 벌릴 것이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접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유료에 내가 돈을 쓰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P2E 관련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하루 종일 돌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돈이 별로 안 된다 이야기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확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미르M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일단 기대감으로 유입되면서 유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오늘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들이 좀 더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기로 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또 힌트 우리 마스터 클럽에서 또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들 또 도움 말씀들 힌트 같은 것들 좀 더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3프로TV 앱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준비한 원고도 3프로TV 앱에 원고 원본이 다 올라가거든요. 신의 자료실? 예, 신의 네, 자료실에 네.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네. 못했던 내용들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역시 개편 첫날이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